김현주, 박희순 주연의 미스테리 스릴러 선산. 원작은 동명의 웹툰인데요. 원작 스토리를 따라가며 결말까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웹툰은 주인공 윤서아의 작은아버지가 죽어 윤서아가 유산을 넘겨받으며 시작합니다. 서아는 작은아버지의 존재조차 몰랐지만 경찰은 그녀를 살인범으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이 30대 시간 강사로 일하는 윤서아. 그녀의 인생은 원래 암울했었는데요. 학교에서는 잘나가는 주임 교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교수 대신 책의 원고를 써줬지만 교수는 서아의 이름을 쏙 빼버리고 자기의 이름으로 책을 출간해버렸죠. 이런 대우가 익숙했던 서아는 교수님이 말하신 거 받아 적은 것 뿐인데요 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정교수가 되고 싶었고 주임 교수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한편 그녀의 가정생활도 우울하긴 마찬가지였는데요. 연하 남편 재석은 베르사체 셔츠, 프라다 가방을 구매하며 사치를 즐겼지만 제대로 돈도 벌지 못하고 서아에게 기생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심부름 센터 강사장의 의뢰에 알아보니 남편은 요가 강사와 바람까지 피고 있었죠. 쓰레기 같은 남편이었지만 서아는 자신의 운명인 양 받아들였고 변화하려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게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지 말이죠. 어느 날 경찰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윤명길 씨 조카 되십니까? 라 물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윤명길 씨가 사망했는데 그녀가 유일한 유족이라며 신원 확인을 위해 시신이 안치된 병원으로 와달라고 했죠. 서아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가 윤명길의 시신을 확인했는데요. 두 눈이 벌겋게 떠있는 윤명길의 시체, 아빠의 동생이라던 그의 얼굴은 서아가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경찰은 윤명길이 죽을 때 옆에 막걸리통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독극물질인 탈륨이 들어있었다며 마치 서아가 범인인 것처럼 그녀를 의심했습니다. 서아는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살인했다고 오해받는 상황이 어이없어 제가 왜 죽였겠어요 라며 따졌는데요. 그러자 경찰은 선산을 노린 걸 수도 있죠 라며 오해받기 싫으면 상속을 받지 말라고 우겼습니다. 잠깐 바람을 쐬러 병원 밖에 나가자 남편은 당신 고아라더니 이런 삼촌은 어디에 숨겨두었었대? 라며 선산의 현금 가치가 얼마나 될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서아를 아는 척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는데요. 죽은 명길과 똑 닮았다며 자신은 명길이 살던 진성리 마을의 이장 육성수라고 소개했죠. 그는 명길과 친한 사이였다며 자신이 장례를 깔쌈하게 도와주겠다 말했습니다. 서아는 뭔가 느낌이 쎄했지만 명길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그의 도움을 받아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장례식 날 남편은 불륜녀와 톡을 하는지 연신 핸드폰만 만졌습니다. 그의 뒤로 누군가 나타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으며 오열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벌떡 일어나더니 서아에게 다가와 자신이 아빠의 배다른 동생 영호라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도 선산의 자격이 있다며 본색을 드러냈죠. 남편이 영호를 막아서자 영호는 의심되면 유전자 검사해보라며 화를 냈습니다. 서아는 장례식 날에도 유산을 따지며 천박하게 구는 영호에게 자기와 똑같은 윤씨 핏줄이 흐르는 것에 모멸감을 느낍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서아는 차를 몰고 삼촌의 유산인 선산에 가보았는데요. 그 앞에 건물에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겁먹은 서아가 창문을 내려보니 밖에는 이장이 서 있었죠. 그는 장난쳐봤다며 지조건설 회사의 직원 김광수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선산을 비싸게 사겠다며 서아에게 꾸벅 인사했고 옆에서 이장은 귀찮은 상 같은 거는 빨리 팔아버리라고 그녀를 부추겼죠. 그때 서아의 핸드폰에 교수님 생일이라고 알림이 울렸고 그녀는 급하게 자리를 뜨게 됩니다. 남편은 왜 생일까지 챙겨야 하냐며 귀찮다고 투덜댔지만 이번에 정교수 자리가 났기 때문에 서아에겐 매우 중요한 자리였죠. 식당에 도착해 교수님에게 생신 축하드려요 라며 방긋 웃는 서아. 하지만 교수님은 당황해하며 그녀에게 여기는 왜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기 생일 축하보다도 옆에서 술을 따르는 한 교수의 임용 파티라며 멋쩍어했죠. 남편은 이번에도 나가리네. 차라리 한 교수랑 결혼할 걸 이라며 혼잣말을 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에 타서도 교수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이거 사기 결혼 아냐? 주임 교수 비위를 그렇게 맞췄는데 아직도 교수 안 된 거면 네가 멍청한 거지 라며 속을 긁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서아는 이혼해 라고 소리쳤는데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을 웃으며 지금 이혼하면 누나만 좋게? 라며 선산을 넘겨가는 이 시점에 이혼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에게 기생하며 바람까지 피는데 이혼은 못해주겠다는 남편의 정이 떨어진 서아는 그를 차에서 쫓아내고 혼자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바람 피고 있는 요가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을 데리러 오라 말했는데요. 그때 그의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그를 총으로 쏘았습니다. 다음날 최성준 경찰은 죽은 서아의 남편을 길가에서 발견합니다. 서아의 삼촌 윤명길의 죽음에 대해 조사하던 성준은 서아 주변에서 연이어 죽음이 일어나는 게 의아하다 생각합니다. 그때 성준의 친구였었던 하지만 지금은 원수인 반장 박상민이 나타납니다. 그는 현장에 오자마자 성준을 꾸짖으며 아직까지 윤서아에게 연락 안 했어? 당장 경찰서로 출석하라 해 라 외쳤죠. 경찰서에 출석한 서아, 그녀에게 성준은 전날 남편과 언제 헤어졌는지, 차량 블랙박스가 남아있는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서아는 왜 자기를 의심하냐며 자신의 이복 동생 김영호부터 조사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이미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대한 조사는 끝마친 상태로 영호도 그 시각 다른 지인과 있었고 동선이 확인된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남은 용의자였던 것이죠. 서한은 경찰들의 의심을 완벽히 풀지 못한 채 경찰서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우연히 김영호를 마주칩니다. 저 가증스러운 자식. 그녀는 영호가 꼴도 보기 싫었지만 영호는 살갑게 다가와 상심이 크시죠? 라며 말을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다 선산 때문이에요 라 말했죠. 서한은 비웃으며 네가 선산 때문에 내 남편 죽인 거 알고 있다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영호는 갑자기 표정이 굳더니 그런 불경스러운 말 하지 마세요 라며 그녀에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서한은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를 밀치고는 차에 타버렸죠. 얼마 뒤 남편의 장례날 서한은 남편의 부고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작은아버지 죽음을 알린 게 며칠 전인데 연이어 남편의 죽음을 알리게 된 서한은 얄궂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눈물 짓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심부름센터 강 사장도 찾아왔는데요. 그는 서에서 조사받으면서 남편의 죽음을 알게 됐다며 그래도 연이 있으니 참석했다고 말했죠. 그러다 그는 갑자기 서하에게 선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 물었습니다. 서하는 솔직하게 얼른 치워버리고 싶다고 답하자 그는 친한 형님이 월세 나오는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 그 건물을 팔고 싶어 한다며 선산을 팔고 그 건물을 사는 게 어떠냐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강 사장의 친한 형님은 조폭에 가까운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자기 건물을 30억에 넘기고 싶다며 선산을 팔면 그 정도 돈은 나올 수 있을 거라 말했습니다. 30억은 사실 건물의 실제 가치보다 과도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미 머리가 복잡했던 서한은 큰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증여받으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 라 했고 그는 자신이 정리 전문가라며 복잡한 일 해결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답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한은 부엌에서 물을 마셨는데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그녀 쪽으로 서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확인해보니 서하의 남편이 피를 흘리며 다가와 살려줘라고 외치고 있었죠. 그의 등 뒤에는 누군가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서하의 아빠였습니다. 휴대폰 소리에 꿈에서 깬 서하. 일어나 물을 마시는데 현관문 밖으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문으로 다가가자 문틈 사이로 빨간 액체가 흘러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피였죠. 경찰을 부른 서하는 누가 이랬는지 뻔하지 않냐며 이런 짓을 할 사람은 영호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문 밖에 놓인 탈의 사진도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선산 살인사건 브리핑을 하는데요. 경찰은 탈륨 중독으로 죽게 된 윤명기 씨 집을 확인해보니 막걸리 병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서 탈륨이 검출된 게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영호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는데 윤서아와 아빠가 같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죠. 박 반장은 이제 각 나온다며 김영호를 조사해보라고 했습니다. 성주는 서하의 남편에서 발견된 탄환이 91년도 제조된 것이라며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지만 박 반장은 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성준과 박 반장은 원래 친한 사이였는데요. 이둘은 성준의 아들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틀어지게 됩니다. 어느 날 성준은 박 반장의 차에 자신의 휴대폰을 실수로 놓고 가는데 하필 그날 성준의 아들이 아빠 살려줘 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 문자를 보게 된 박 반장은 상황이 위급하다는 생각에 성준 대신 본인이 직접 성준의 아들을 구하러 갔는데요. 그곳으로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박 반장에게 복면을 씌웠고 다른 누군가가 자신의 다리를 여러 번 칼로 찔렀습니다. 칼로 찌른 사람은 성준의 아들이었죠. 이날 이후 박 반장은 평생 목벌을 사용하게 됩니다. 성준은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윤명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골프장 건설 확정을 축하하는 현수막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명이 윤명길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요. 성준이 다가가 물어보자 할머니는 명길의 호미를 빌리러 왔다면서 죽은 사람은 어차피 호미가 필요 없다고 말했죠. 성준이 윤서아에 대해 물어보자 할머니는 젊은 아가씨가 아무나 믿으면 안 될 텐데 라며 그녀를 안타까워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성준은 문득 선산 앞에 건물이 떠올라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안에는 천막이 무언가를 가리고 있었는데요. 천막을 열어보니 안에는 탈륨이 들어있는 통이 무더기로 놓여 있었습니다. 건물의 주인은 다름 아닌 진성리 마을의 이장이었는데요. 성준은 즉시 경찰서로 이장을 소환해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겁먹은 이장은 친구 광수라는 놈이 마을 사람들 땅 팔게끔 옆에서 바람 좀 넣으면 수수료를 준다고 해서 도운 것뿐 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륨이랑 막걸리도 다 광수의 짓이라 했죠. 경찰들은 그 즉시 노래방에 있던 광수를 붙잡아 윤명길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때 서하는 자고 있었는데요. 누군가 현관문을 따고 들어오더니 서하에게 총구를 들이밀었습니다. 총을 든 사람은 영호였죠. 그녀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영호의 얼굴은 아빠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전화 소리에 꿈에서 깬 서하는 박상민 반장의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달려갔는데요. 박상민 반장은 그간의 조사 내용을 그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경찰들이 서하가 사는 아파트의 CCTV를 확보해 확인해보니 현관문에 피를 묻힌 것은 영호였는데요. 영호는 경찰들에게 자기가 피를 묻힌 것은 맞지만 그건 서하를 지키기 위해 삼재부적을 그린 것이라며 가면도 재앙을 막아주는 가면이라 변명했습니다. 자신이 무당은 아니지만 경암사절의 무당 밑에서 장구 반주자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죠. 박 반장은 서하에게 영호의 이야기를 전하며 영호의 뜻이 나쁜 게 아니었으니 용서해주면 어떠냐고 넌지시 권했는데요.
이 말에 화가 난 서한은 의도가 어땠건 저는 무서웠어요 라며 그 사건 이후 꿈에 아버지가 나와 총을 들고 자기를 위협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총이라는 말에 박 관장은 혹시 아버지가 총을 갖고 있었나요? 라 물었고 서한은 아버지가 한 30년 전에 사냥용 총을 쓴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박 관장의 머릿속에는 서하 남편을 죽인 30년 전의 탄피가 스쳐 지나갔죠. 경찰서에서 나온 서한은 경찰들이 영호를 살인범이라고 의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자기가 직접 해결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심부름센터 강 사장을 만났는데요. 그에게 영호의 뒤를 캐봐달라며 혹시 영호가 아빠의 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강 사장은 자기만 믿으라며 빨리 사건을 해결해 건물을 사라고 다시 한번 그녀를 부추기죠. 그 후 강 사장은 영호의 집에 침입하는데요. 그의 집에는 피가 묻은 셔츠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영호가 아빠와 찍은 사진도 발견하죠. 그렇게 영호의 집을 구경하던 강 사장은 무언가 의심스러운 물건을 하나 발견해 그걸 자켓 호주머니에 챙기고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에 타려고 하는데 그때 누군가 뒤에서 나타나 그를 총으로 쏴 죽입니다. 그 뒤 강 사장의 핸드폰으로 마치 자신이 강 사장인 것처럼 서하에게 연락해 이쪽으로 오라고 그녀를 유인했습니다. 문자를 받은 서하는 강 사장이 보낸 위치로 출발하려고 차에 탑승하는데요. 그때 갑자기 주차장에서 영호가 나타나 그녀의 차를 막아섰습니다. 서하는 그를 무시한 채 차를 몰아 주차장 밖으로 빠져나갔고 서하의 뒤를 따라 영호도 차를 몰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서하가 계속 차를 멈추지 않자 영호는 자신의 차로 그녀의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서하에게 다가가 선산을 저에게 넘기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질 거예요 라고 소리쳤죠. 영호는 이 사건으로 경찰서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영호는 저는 경고한 것 뿐이에요. 제 말 안 들으면 다 죽어요 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박 관장은 영호의 집을 조사해보았지만 살인과 관련된 어떤 증거도 없었고 경찰은 영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찰서에서 풀려난 영호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이번 범인은 서하였는데요. 서하는 경찰들이 제대로 영호를 조사하지 않자 화가 나 조폭 건물주에게 사건을 해결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조폭의 부하들은 교통사고를 낸 뒤 영호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영호에게 선산과 관련된 모든 수를 취하하겠다는 서류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죠. 영호는 도망가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크게 다쳐 죽고 맙니다. 서하는 단순히 선산을 물려받기 위해 서류만 정리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었는데 영호가 죽어버리자 조폭 건물주는 서하에게 전화를 걸어 아예 이복 동생이 없으면 더 잘된 일 아닌가요? 라 물었습니다. 이 말에 서하는 화들짝 놀라며 집에서 급하게 뛰쳐나갔는데요. 그때 누군가 그녀를 불렀고 서하가 뒤돌아보자 누군가가 그녀에게 주사를 꼽아 기절시켰습니다. 한편 성주는 영호가 이야기한 절에 찾아가 영호에 대해 물었는데요. 한 스님이 신엄마가 알 수도 있다며 지금은 정신이 이상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성주는 신엄마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그녀에게 영호가 그린 삼재 부적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러자 그녀는 대뜸 화를 내며 삼재를 소멸하게 하는 부적이니 정성을 다해 그렸어야 하는데 왜 이리 못 그렸냐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신제자로 있지 못한다며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냐는 뜻모를 말을 하죠. 성준이 경찰서로 복귀하자 후임 경찰이 그에게 김영호와 윤서아 둘 다 보이지 않습니다라며 둘의 실종을 알렸습니다. 웹툰 선산 파트 1은 이복 남매의 실종과 관련된 풀리지 않는 가정사를 끝으로 마무리됩니다. 해당 웹툰은 넷플릭스에서 실사화되어 방영되었고 웹툰 파트 2도 1월부터 공개될 예정인데요. 파트 2에서는 진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선산과 가족이 얽힌 갈등의 실체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미스테리의 결말은 카카오 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